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저는 MC를 맡고 있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넓고 넓은 세법의 영역에서 법인 대표님에게 필요한 것만 엄선하고 추출해서 기름기를 쫙 뺍니다. 빼고 쉽고 직관적인 단어로 대표님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 급여 책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놓치면 안 되시는 사항들, 필수 포인트를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우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이고요. 수많은 컨설턴트들, 세무사, 회계사님들에게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차명주식 같은 이런 컨설팅 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업승계나 가지급정리, 차명주식 같은 수많은 프로젝트는 실행했었고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의 급여는 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상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 상법이고요. 자, 대법원에서 하지만 이런 대표이사 등의 급여는 일반 직원의 급여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급여는 사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 등 같은 이사들의 그런 급여는 이런 엄격한 내부 절차를 통해서 규정을 해놔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주로 상법이 법인의 어떤 주주와 이사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절차 또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나와 있고, 그중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과 이사와의 어떤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해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겁니다. 자, 이사는 뭘까요? 임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법인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자, 주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법인의 소유자, 주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주들이 자기들이 일할 대표이사를 원래는 뽑죠. 이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오너 경영입니다. 아직 분리가 안 됐죠. 소유하시는 주주분께서 곧 대표이사가 되시는 오너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형식은 주총 결의를 반드시 따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의 보수는 주총 또는 정관의 규정을 해야 한다. 이게 기본 법률이고요. 자, 방금 전까지는 대표이사는 어떤 존재고요. 또 그 급여는 어떤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상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런 대표이사 등의 급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세법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이렇게 상법에 이렇게 이런 정관 또는 주총의 결의로 해서 정해놓고 있으면 오케이,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법에 정해놨으면 세법은 이걸 받습니다. 받고, 자, 그럼 우리는 이 상법을 받고 몇 가지 규정을 더 신설하죠. 이제 세금을 걷어서 벗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자, 방금 그 어떤 규정이나 주총 결의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상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한 기준보다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고 세법에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앞에서 상법에서 얘기했던 이런 지급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주총의 결의가 없었다 하면 사실상 이 법인세법이, 세법이 인정하는 대표님의 급여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초과분으로 보는 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러므로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님께 급여를 1억을 줬어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비용에서 차감이 돼서 가산이 돼서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규정이 없었다 하면 이걸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법인세를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43조 3항을 보면 지배주주 등 임원 또는 직원에게
예를 들어 이모는 대표님이실 거고, 만약에 아드님이 뭐 대리 직급으로 들어와 있다면 아드님이 지배주주 등인 이 직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말 법이 어렵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난해하게 쓰여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 그 일가죠. 대표님 일가가 만약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임원 직원보다 만약에 이유 없이 더 많이 줬어. 급여를 높게 책정했다면 그 높게 책정한 부분은 이것도 비용 처리 안 할 거야, 법인에서. 그러므로 법인세가 올라가게 만들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법이 바라보고 있는 임원급여.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거죠. 우리 대표님께서 그 급여를 받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정관 또는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하고, 그게 없으시면 반드시 지급할 때마다 주총의 결의로 그 금액을 정해야 하죠. 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정관이랑 또는 정관에 별첨해서 급여 지급 기준을 당연히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년 3월 정도 되시면 실제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총 뭐 몇 억의 한도 내에서 어떤 근거로 대표이사님께 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급여 지급 기준이면, 그래서 올해에는 대표의 급여를 얼마로 하겠다, 이걸 주총이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왜 우리가 규정이 필요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세율이죠. 자, 이렇게 대표님께서 급여를 받아가시게 되면 이건 근로소득이고요. 그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에서 일부분 세금을 떼이고 내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한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자, 과연 이렇게 개인 그 소득세율은 몇 프로나 될까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면, 우리나라 세율은 8단계 누준세율 구간인데 이게 아직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업데이트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자, 세율이 총 6%부터 42%인데 사실 45% 구간이 2021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총 2021년 현재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과표 구간이 이렇습니다. 1200만 원, 4600, 8800, 1억 5천 이 이하까지는 이 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계속 올라가죠. 이걸 저희가 누진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이게 누진세율 구조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조죠.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저랑 같이 절세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죠. 여기 써 있는 건 종합소득 세율이고요. 실제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세율은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종합소득 세율 말고 추가로 붙는 세율, 세금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기 보이시는 이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고요.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 종합소득세의 10%가 따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간접세금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4대보험. 4대보험이죠. 그 중에 연금이랑 고용보험 빼고 건강보험료를 또 이 세율에 추가 고려하셔야지 대표님께서 정확히 부담하셔야 될 세율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세율, 이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고, 이거 보시면 대표님들 본능적으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방금 앞에서 봤던 종합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내는 세, 이건 종합소득세율의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지방소득세율은 종소세의 10%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 또 저희 4대 보험 있죠.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거기에 또 부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보료가 6.86% 일정하고요. 장기 요양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퍼센테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세율은 만약에 대표님의 소득이 한 1억 5천 정도 되신다 하시면 요 세율 구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종소세율은 35%인데 실제로 지방소득세랑 4대 보험을 합쳐보니까 46% 되시는 거죠. 1억 5천만 되시더라도 벌써 세율이 46%면 거의 반이죠. 종합소득세율이 무시무시하다는 점 염두에 또 두셔야겠죠. 급여 책정하시기 전에 당연히 이 급여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상법 제가 3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간 대표님 개인은 과연 얼마의 세율을 부담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면 대표님 이제 오케이 이세무사 나 이해했어. 그래 그러면 심플하네. 정관의 규정을 두고 그 정관에 별첨해서 급여 지급 규정을 두고 또 매년 뭐 정기주총 때라든지 해서 이런 대표이사의 그 보수 계약서를 한 장씩 써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상법을 충족시켰고 또 동일 지배 주주와의 그런 관계를 봐서 적정하게 책정하면 그러면 뭐 문제 없네. 뭐 세율이야 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오케이 나 이해했어. 라고 하시면 아직 1단계까지 오신 거다. 자, 다음 보여드릴 장표는 이 장표는 어떤 장표냐면 제가 그 세법이죠. 그 세법상 다툼이나 또는 애매해서 어떤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 해석을 내려주는 걸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들이 주로 쓰는 사이트고요. 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임원 다음에 임원의 보수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 조회를 한 결과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조회를 한 결과 이 건 보이시나요?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가지고 예규 또는 판례가 나온 게 2,400건입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즉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납세자랑 과세관청 간에 이 임원의 보수 가지고 정말 다툼이 많았더라. 그런 예규나 판례들이 2,400건이나 된다더라. 라는 판례입니다. 여기 뚜루루룩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뭐 끝도 없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왜 아니 이세무사 이거 뭐 심플한 거 아니야? 규정이 명확하고 내가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됐지. 아니 왜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자, 거기 내용이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 사이트를 가면 국세청에서 매년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언제적에 나온 건 2021년 4월 날짜고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재산 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라고 하고요. 이게 급여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 가지고 왔고요. 2021년 4월 내용입니다. 4월 내용에 뭐라고 막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사례들, 적발 사례들이죠. 하고 국세청이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네. 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이게 힘들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네 똑바로 봐라 이겁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보수액은 상법상 주총이나 또는 정관 이런 데서 결정한 사항이다.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 개별 보수액은 이사회의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건 뭐 앞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자, 그 밑에 법인세법상 대표님에게 지급한 보수는 송금, 즉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여기 중요한 멘트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임원 보수 등은 송금 불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사회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 판단이 되면 우리 이거 법인세 비용 처리 안 할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그럼 당연히 신경 쓸 게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확대를 했고요.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위에서 정한 사항 말고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들고 온 거고요. 자, 이 경제적 합리성이 뭐냐라고 참고사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갸우뚱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의 유무. 약간 더 애매하고요. 3번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4번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5번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6번 이거 6번이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애매한 건데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여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송금 불산입 대표님의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조금 애매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들이 있는데 국세청의 관점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표님의 보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 하면 우리는 송금에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저도 좀 갸우뚱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이거 너무 모호하지 않나, 개념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매출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 뭐 한 1억이 났는데 대표님 연봉이 2억인 겁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대표님 급여 반영 전 영업이익이 한 1억인데 대표님 급여가 예를 들어 한 2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이 되겠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고 보통 뭐 그런 말이고 이런 거죠. 다른 임원들에 비해서 갑자기 너무 높게 받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준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두고 또한 별첨으로 급여 지급 규정을 두고 또는 보수 계약서까지 마쳤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보셔서 합리적인 어떤 상한을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제적으로 적절한지까지 보겠다. 이게 국세청 관점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급여를 정하심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정하지 말고 혹시나 급여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꼭 한번 그래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셔서 정하는 게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급여를 얼마 책정할까 그 전에 대표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틀, 경제적 합리성을 국세청은 보고 있다. 상법은 절차와 형식을 정해놓고 있다. 해법은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